박민주는 서재의 낡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그의 손에는 반쯤 비어있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멍하니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 달 전,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났다. 사랑하는 아내 김수연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그의 곁을 떠났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온기, 그녀의 향기,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오직 텅 빈 공간과 지독한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을 깨는 유일한 소리는 달리의 울음소리였다. 달리. 수연이 지극정성으로 아끼던 늙은 골든 리트리버. 녀석은 10살이 넘은 노견이었다. 수연이 살아있을 때는 한없이 밝고 온순했던 녀석이 수연이 떠난 후부터는 밤마다 이유 없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연이를 그리워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박민준 역시 수연이를 그리워했으니까.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달리의 울음소리는 더욱 격렬해졌고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혹은 무언가에 대한 강렬한 불만을 토로하는 듯한 울음소리였다. 달리 그만 짖어. 제발 좀 조용히 해. 박민주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신경질이 묻어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달리는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녀석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꼬리는 축 처져 있었다. 하지만 박민준을 보자마자 녀석은 다시 고개를 들고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찢어진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젠장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 네 주인이 죽어서 나만 괴로운 줄 알아. 나도 힘들다고. 나도. 박민준은 달리를 향해 발을 동동 굴렀다. 달리는 그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동자는 간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박민주는 달리의 눈빛을 애써 외면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수연을 잃은 고통과 달리에게서 오는 짜증만이 가득했다. 매일 밤 이 악순환은 반복되었다. 박민주는 달리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날마다 더욱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그의 건축 사무실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걱정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섬세하고 열정적인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의 디자인은 거칠고 투박해졌고 그의 판단력은 흐려졌다. 민준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말이 아니야. 수연이 일은 안타깝지만 너도 좀 쉬어야지. 달리는 왜 그래? 밤마다 그렇게 짖으면 옆집에서도 난리 나겠다. 그의 절친한 동료이자 유일한 친구인 이영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박민주는 영호의 걱정을 신경질적으로 받아쳤다. 됐어. 넌 아무것도 몰라. 달리는 그냥 늙은 개일 뿐이야. 수연이가 죽어서 미쳐버린 것 같아. 매일 밤 나를 괴롭히고 있어. 영호는 박민준의 눈빛에서 깊은 절망감을 읽었다. 그는 달리가 단순한 늙은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달리는 수연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박민준과 수연이의 사랑을 지켜본 증인이었다. 녀석은 수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박민준에게도 소중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수연이가 떠난 후 박민준은 모든 것을 잃은 듯 행동했다. 그는 달리까지도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다. 박민준은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달리의 울음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와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컹컹, 컹컹.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젠 정말 못 참아. 너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박민주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달리는 그를 보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다. 녀석은 그의 다리에 매달려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 행동은 마치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라고 외치는 듯 했다. 하지만 박민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달리의 울음소리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했다. 안주류에 이 녀석이 정말 박민준은 달리를 거칠게 뿌리쳤다. 달리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녀석의 눈에서는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박민준은 녀석의 눈물을 애써 외면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달리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이 지옥 같은 밤이 끝날 것이다. 그래야만 자신이 다시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그 고통을 달리의 존재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박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으로 향했다. 달리는 그의 뒤를 쫓아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녀석은 온몸으로 그를 막으려 애썼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더욱 애절해졌다. 마치 최후의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하지만 박민준은 녀석의 경고를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달리의 목덜미를 잡아채 거칠게 집 밖으로 끌어냈다. 더 이상 너 때문에 괴로워할 수 없어. 이제 너는 내게 짐일 뿐이야. 미안하지만 너는 이제 내 삶에서 사라져 줘야겠어. 박민준은 달리를 채 태우고 어두운 밤길을 달렸다. 달리는 차 안에서 불안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박민준을 향해 간절함을 호소하는 듯했다. 하지만 박민준은 녀석의 눈빛을 애써 외면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달리를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고 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행동은 냉정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흔적을 스스로 내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박민준은 달리를 차에 태우고 어두운 시골길을 달렸다. 녀석은 뒷좌석에서 불안하게 낑낑거렸지만 박민준은 애써 외면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빨리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해지고 가로등조차 없는 숲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차를 멈추고 달리를 차 밖으로 내보냈다. 미안하다. 달리, 하지만 너는 더 이상 나와 함께할 수 없어. 이제 여기서 너의 길을 찾아. 박민준은 달리의 목줄을 풀어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달리는 그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그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동자는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녀석은 박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마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주인님,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외치는 듯했다. 하지만 박민준은 녀석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했다. 그는 달리를 거칠게 뿌리치고 채 올라탔다. 잘 가, 달리. 박민준은 차창 밖으로 사라지는 달리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제 그는 수연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박민준은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에 들어서자 그는 익숙한 정적에 안도감을 느꼈다. 더 이상 달리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침실로 향해 침대에 몸을 던졌다. 며칠 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박민주는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와 뜨거운 열기, 그리고 귀를 찢을 듯한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침실 천장에서는 붉은 불꽃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물리야. 박민주는 본능적으로 침대에서 뛰어내려 현관문으로 향했다. 거실은 이미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수연과의 추억이 담긴 가구들과 사진들이 불꽃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 속에서 간신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그의 집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소방차 여러 대가 불을 끄기 위해 진입했지만 이미 늦은 듯했다. 집은 순식간에 뼈대만 남기고 모두 타버렸다. 안 돼. 박민주는 주저앉아 절규했다. 그는 수영과의 추억이 담긴 모든 것이 불꽃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수연을 잃은 슬픔에 더해 이제 그녀와의 모든 추억까지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웃 주민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를 위로했다. 괜찮으십니까? 박민준 씨, 어떻게 이런 일이... 박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왜 하필 지금, 왜 내가 달리를 버린 날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달리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은 마치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경찰은 박민준에게 화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박민준은 자신이 잠들어 있었고 매캐한 냄새에 잠에서 깼다고 진술했다. 그는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 최수진의 눈빛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최수진은 베테랑 형사였다. 그녀는 수많은 화재 현장을 조사해왔고 그녀의 육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민준 씨,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혹시 이상한 소리나 냄새를 맡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타는 냄새라든지 혹은 동물 소리라든지. 최수진은 박민준에게 질문했다. 박민준은 최수진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는 달리의 울음소리를 떠올렸다. 그 울음소리는 매일 밤 그의 귀를 괴롭혔고 그가 달리를 버리게 만든 원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달리의 울음소리가 화재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애써 달리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는 자신이 달리를 버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 최수진은 박민준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화재 현장 주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작은 단서가 포착되었다. 불에 그을린 잔디밭 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발자국이었다. 그것은 개의 발자국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민준의 집에는 개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없었다. 최수진은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개의 발자국은 집을 향해 나 있었고 마치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처럼 주변 잔디밭이 엉망으로 짓밟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들 사이에서 그녀는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닳고 다른
개의 목줄고리처럼 보였다. 최수진은 직감했다. 이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 늙은 개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박민준의 집에서 개를 키웠다는 사실을 이웃 주민들에게서 들었다. 그녀는 박민준이 개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육감은 달리가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준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죄책감을 읽어냈다. 최수진은 조용히 자신의 수첩에 메모를 했다. 늙은 개, 화재 현장의 발자국, 목줄고리. 그녀는 이 사건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녀는 달리를 찾아야 했다. 그녀의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민준은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이 거대한 불길처럼 자신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박민준은 재가 된 집터 앞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숯검정이 된 기둥들과 무너져 내린 지붕은 마치 그의 삶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다. 밤새 내린 비는 불꽃의 잔해를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하늘은 그의 마음처럼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수연과의 모든 추억이 불꽃 속에서 사라졌다. 결혼사진, 수연이 직접 만든 도자기 작품, 함께 읽던 책들, 그리고 수연의 향기가 배어있는 옷가지들.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했다. 박민준 씨, 괜찮으십니까? 지내실 곳은 있으시고. 이웃 주민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박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달리를 버렸던 그 순간을 끊임없이 떠올렸다. 녀석의 간절했던 눈빛,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으려 했던 몸짓, 그것이 마치 이 모든 불행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달리를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내던졌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최수진 형사는 박민준의 집 화재 현장을 며칠째 오가며 조사를 진행했다.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을 잠정적인 화재 원인으로 발표했지만 최수진의 육감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속삭였다. 그녀는 화재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개의 발자국과 낡은 목줄고리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웃 주민들에게 박민준이 최근까지 늙은 골든 리트리버를 키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개가 매일 밤 시끄럽게 지저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개가 그렇게 지저댄 이유가 뭘까? 혹시 위험을 감지했던 건 아닐까? 최수진은 자신의 수첩에 몇 가지 가설을 적었다. 그녀는 박민준을 다시 만났다. 박민준 씨, 혹시 개를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수진은 박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질문했다. 박민준은 최수진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 그 개는 친척 집에 맡겼습니다. 제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그는 애써 거짓말을 둘러댔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최수진은 박민준의 거짓말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민준의 눈빛에서 죄책감과 후회를 읽었다. 친척집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개를 만나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박민준은 최수진의 끈질긴 질문에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사실은 제가 달리를 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수치심과 함께 고통이 담겨 있었다. 밤마다 너무 지저대서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시골에 버렸습니다. 최수진은 박민준의 고백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박민준의 행동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고통 또한 외면할 수 없었다. 어디에 버리셨습니까? 자세한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박민준은 달리를 버린 장소를 최수진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최수진은 즉시 순찰팀에 연락하여 달리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육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달리의 울음소리, 화재 현장의 발자국, 그리고 박민준의 죄책감,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최수진은 화재 현장 주변의 CCTV를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했다. 그녀는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포착된 것은 화재 발생 몇 시간 전 박민준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수상한 차량 한 대였다. 그 차량은 밤늦은 시간까지 박민준의 집 주위를 맴돌았고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 차량의 번호판은 흐릿하게 보였지만 최수진은 그 번호판을 놓치지 않았다. 김 형사님, 이 차량 번호판을 조회해 주세요. 그리고 이 차량의 소유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찾아주세요. 최수진은 동료 형사에게 지시했다. 김 형사는 최수진의 지시에 따라 차량 번호판을 조회했다. 차량의 소유주는 이강우라는 이름의 남성이었다. 이강우는 과거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현재 건설회사 사장으로 위장하여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의 실체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에 쌓여 있었다. 최수진은 이강우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자마자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민준의 아내 김수연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수연의 과거 행적과 박민준의 최근 건축 프로젝트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박민준은 현재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 대규모 주상 복합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었고 여러 건설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강우가 소유한 건설 회사 역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최수진은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김수연의 죽음, 달리의 이상 행동, 그리고 이강우의 등장.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준의 아내 김수연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김수연의 부검 보고서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작은 단서가 포착되었다. 김수연의 몸에서 발견된 미량의 독성 물질. 그것은 일반적인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미량의 독극물이었다. 최수진은 소름이 돋았다. 김수연은 독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달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달리는 김수연의 죽음을 목격했고 박민준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박민준은 달리의 경고를 외면하고 녀석을 버렸다. 최수진은 이 모든 진실을 박민준에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강우와 그의 배후 세력을 잡아야 했다. 그녀는 거대한 그림자의 존재를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이권과 관련된 조직적인 범죄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민준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막고 그의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박민준은 최수진 형사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아내 김수연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독살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달리가 그 모든 것을 알고 그를 경고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달리를 버렸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녀석의 간절했던 눈빛,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으려 했던 몸짓, 그것이 모두 그를 살리려 했던 달리의 처절한 경고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달리, 내가 미안하다. 내가 바보 같은 놈이다. 박민주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고 오열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내던지고 그 소중한 존재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에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최수진은 박민준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박민준 씨, 지금 슬픔과 죄책감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내를 죽인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을 불태운 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달리는 중요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달리를 찾아야 합니다. 박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복수심과 함께 달리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다. 네, 형사님, 제가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달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수연이를 죽인 놈들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최수진은 박민준에게 그동안 자신이 알아낸 정보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강우라는 이름의 건설회사 사장, 그리고 그가 과거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전과가 있다는 사실, 박민준의 재개발 프로젝트와 이강우의 회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이 모든 정보들은 김수연의 죽음과 박민준의 집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강우, 그 자가... 박민준은 이강우의 이름을 듣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그는 이강우와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사업 수완이 좋은 인물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늘 알 수 없는 냉정함과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박민준은 그동안 이강우의 그런 면모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신을 자책했다. 박민준 씨, 당신의 아내 김수연 씨는 당신의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위협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리는 아마 그 위협을 감지하고 당신에게 경고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날 밤, 달리는 그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리를 버렸고 그들은 당신의 집을 불태웠습니다. 최수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박민준에게 진실을 직시하게 하고 싶었다. 박민준은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 때문이라는 생각에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는 달리의 울음소리를 단순히 귀찮은 소음으로 치부했고 녀석의 간절한 경고를 무시했다. 그 결과 그의 아내는 죽었고 그의 집은 불에 탔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님, 박민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우리는 먼저 달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강우를 추적해야 합니다. 이강우는 당신의 아내를 죽인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범죄 행위를 밝혀내야 합니다. 최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박민준에게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다고 경고했다. 박민준과 최수진은 즉시 달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 박민준은 자신이 달리를 버렸던 시골길을 다시 찾았다. 그는 녀석을 버렸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했다. 그는 달리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달리,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돌아와 줘. 하지만 달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두운 숲길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만이 메아리쳐 돌아왔다. 박민주는 절망했다. 그는 달리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때 최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의 동료 형사였다. 형사님, 이강우의 최근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도주 중입니다. 그의 목적지는 최수진은 전화를 끊은 후 박민준에게 말했다. 박민준 씨, 이강우가 도주 중입니다. 그는 아마도 당신의 아내를 죽인 범인님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를 잡아야 합니다. 달리는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강우를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달리에 대한 자신의 죄를 갚아야 했다. 그는 최수진과 함께 이강우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강우는 자신이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김수연을 살해하고 박민준의 집을 불태우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자만했다. 하지만 그는 달리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최수진이라는 끈질긴 형사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했다. 이강우는 자신의 차량을 몰아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쫓는 최수진과 박민준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다. 정의의 칼날은 이미 그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고 그의 어두운 비밀은 곧 만천에 드러날 것이었다. 박민준은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었던 오만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이강우의 차량 뒤를 박민준의 차가 바싹 뒤쫓았다. 박민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의 옆에 앉은 최수진 형사는 무정이를 들고 다른 경찰 병력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이강우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민준 씨,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강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의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수진은 박민준에게 침착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내 김수연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달리에 대한 자신의 죄를 갚아야 했다. 1시간여의 추격 끝에 이강우의 차량은 한적한 창고 건물 앞에 멈춰 섰다. 박민준과 최수진은 차에서 내려 은밀하게 창고 건물로 접근했다. 건물 안에서는 어렴풋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강구가 이 시간에 왜 여기에? 박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창고 건물을 바라보았다. 최수진은 박민준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할 것을 지시했다. 그녀는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고 안에는 이강우를 포함한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총기들이 놓여 있었다. 저들은 단순히 이강우의 부하들이 아닙니다.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그리고 저 지도, 저것은 재개발 프로젝트 지역의 지도입니다. 최수진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수연, 그 여자가 너무 눈치가 빨랐어.
우리 계획을 눈치채고 박민준에게 알리려고 했지. 그래서 내가 직접 처리했다. 그리고 그 개새끼, 그 늙은 개가 자꾸 지저대서 내가 직접 없애버리려 했는데 기회를 놓쳤지. 어쨌든 박민준 집도 깔끔하게 처리했으니 이제 걱정할 것 없어. 박민준은 이강우의 말을 듣고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가 김수현을 죽였고 그의 집을 불태웠다는 사실에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이강우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젠장 저 개자식. 박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박민준 씨, 진정하세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최수진은 박민준을 붙잡았다. 그때 최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의 동료 형사였다. 형사님, 이강우의 배후 세력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수인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더 큰 거물이 있습니다. 그자의 이름은 정 회장입니다. 그는 재계의 거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거대한 범죄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건설 사업을 가장하여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해 왔습니다. 최수진은 전화를 끊은 후 박민준에게 말했다. 박민준 씨, 우리는 생각보다 더 큰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강우는 단순한 하수인일 뿐입니다. 그의 뒤에는 재계의 거물 정 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내를 죽인 진짜 배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민준은 정 회장의 이름을 듣자마자 경악했다. 정 회장은 한국 재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를 주도해왔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 신화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의 실체는 어두운 그림자에 쌓여 있었다. 박민준은 정 회장과 몇 차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가 이토록 잔인하고 악랄한 인물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정 회장이라니. 말도 안 돼. 박민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이토록 거대한 세력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최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박민준 씨,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든 범죄 행위를 밝혀내고 정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아내 김수현 씨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의 경고를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창고 안에서 이강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정 회장님 지시대로 박민준의 다음 프로젝트도 우리가 접수할 겁니다. 그를 제거할 필요는 없어. 그의 디자인 실력은 쓸모가 있으니 그를 이용할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의 손과 발을 묶어야지. 박민준은 이강우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자신을 죽이는 대신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죽인 자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최수진은 박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경찰 병력에게 창고 건물 주변을 포위할 것을 지시했다. 그녀는 박민준과 함께 창고 안으로 돌입할 준비를 했다. 박민준 씨,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때입니다. 최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박민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네, 형사님, 준비됐습니다. 수연이와 달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진입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수진 형사와 박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이강우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했다. 이강우는 총을 들고 박민준을 향해 겨눴다. 젠장 어떻게 된 거지? 내 놈이 여기까지 왜 와? 박민준은 이강우의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강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네가 수연이를 죽였지. 그리고 달리를 위험에 빠뜨렸어. 너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최수진은 이강우에게 총을 겨눴다. 이강우 총을 버려 너는 포위됐다. 그때 경찰 병력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강우와 그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이강우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엎드러졌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최수진은 이강우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 내 놈이 김수현 씨를 죽인 범인이지. 그리고 박민준 씨의 집을 불태웠고 내 놈의 뒤에 있는 정 회장도 곧 잡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죄는 만천에 드러날 것이다. 이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달리의 경고, 박민준의 분노, 그리고 최수진의 끈질긴 추적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박민준은 이강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죽인 범인을 잡았지만 그의 아내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달리는 아직 찾지 못했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정 회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싸워야 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이강우가 체포되자 경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최수진 형사는 이강우의 진술과 그가 남긴 증거들을 바탕으로 정 회장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정 회장은 한국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는 합법적인 사업을 가장하여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왔다. 박민준은 최수진과 함께 정 회장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협력했다. 정 회장은 김수현 씨의 죽음과 당신의 집 화재 사건의 배후입니다. 그는 당신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장악하기 위해 김수현 씨를 제거하고 당신을 협박하려 했습니다. 최수진은 박민준에게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정 회장을 반드시 잡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민준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 개자식 수연이를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업을 하고 있었다니 내가 반드시 그를 잡아서 수연이의 복수를 할 겁니다. 최수진은 박민준에게 정 회장의 실체를 더욱 자세히 설명했다. 정 회장은 오랜 기간 동안 정치권과 결탁하여 거대한 로비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고 그의 앞길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제거했다. 그의 손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었다. 정 회장은 매우 치밀하고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증거를 확보하여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최수진은 박민준에게 경고했다.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냉정하게 정 회장을 추격해야 했다. 최수진은 정 회장의 사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 회장이 소유한 건설회사, 유흥업소, 그리고 불법 도박장까지 모든 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녀는 정 회장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적인 계약서들을 찾아냈다. 그 증거들은 정 회장이 오랜 기간 동안 저질러온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한 인물이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교묘하게 은폐했고 그의 뒤를 쫓는 경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을 통해 수사를 방해했고 언론을 통해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하여 진실을 감추려 했다. 형사님, 정 회장이 언론을 통해 저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스 그룹과 박민준 씨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형사가 최수진에게 보고했다. 최수진은 비웃었다. 뻔한 수법이군.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팀에 정 회장의 모든 언론 플레이를 막고 그의 거짓말을 폭로할 것을 지시했다. 박민준은 최수진과 함께 정 회장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그는 정 회장이 과거에 추진했던 프로젝트들을 조사하고 그의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정 회장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많은 사람들이 정 회장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 젠장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아 정 회장의 힘이 이토록 강력하다는 말인가. 박민준은 좌절했다. 최수진은 박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포기하지 마세요. 박민준 씨, 우리는 반드시 정 회장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그때 박민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김수연, 그의 아내. 수연은 과거 정 회장의 건설회사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당시 정 회장의 비리를 목격했을지도 모른다. 박민준은 수연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다. 불에 탄 집에서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었지만 혹시 다른 곳에 수연이 숨겨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수연의 오래된 일기장을 찾아냈다. 그것은 수연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기록했던 일기장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그녀의 꿈과 희망, 그리고 박민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 회장의 비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수연은 정 회장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고발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정 회장에게 발각되었고 협박에 시달렸다. 그리고 결국 살해당했다.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박민준은 일기장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수연이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박민준은 수연의 일기장을 최수진에게 건넸다. 최수진은 일기장을 읽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일기장 속에는 정 회장의 모든 비리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그리고 살인교사까지. 수연의 일기장은 정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였다. 회장님, 이 일기장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정 회장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최수진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달리의 경고가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달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최수진은 즉시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수연의 일기장을 증거로 정 회장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였다. 정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을 통해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정 회장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재계의 거물이자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불리던 그가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연일 정 회장의 비리를 폭로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부패와 악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박민주는 정 회장의 몰락을 보며 아내 김수연의 복수를 완성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달리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그는 달리를 버렸던 그 순간을 끊임없이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달리를 다시 찾아야 했다. 그것만이 그가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 회장의 체포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재계의 거물이자 존경받는 기업가로 알려졌던 그의 실체가 잔인한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언론은 연일 정 회장의 비리를 폭로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부패, 악마, 살인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박민주는 정 회장의 몰락을 보며 아내 김수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완성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달리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가득했다. 회장님, 정 회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될 예정입니다. 이강훈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성 의원과 그의 아내 이혜경, 아들 김영훈도 각자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수진 형사가 박민준에게 최종 판결 결과를 보고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안도감이 맴돌았다.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없었다. 오직 깊은 상념에 잠긴 듯한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 형사님, 덕분에 수연이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아닙니다. 박민준 씨, 당신의 용기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리고 달리라는 중요한 증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수진은 달리의 이름을 언급하자 박민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달리. 박민준은 나지막이 달리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형사님, 달리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제가 수연이와 달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최수진은 박민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동안 달리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녀석의 행방은 묘연했다. 시골에 버려진 늙은 개가 스스로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민준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박민준 씨,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달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최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박민준은 최수진의 도움으로 달리를 찾아 나섰다. 그는 자신이 달리를 버렸던 시골길을 다시 찾았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숲과 들판을 헤매며 달리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달리를 찾지 못하면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달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박민준은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달리의 울음소리를 떠올렸다. 그 울음소리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살리려 했던 달리의 간절한 외침이었고 그에게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소리였다. 그때였다. 박민준의 눈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시골 외딴곳에 위치한 작은 동물 보호소였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보호소 문을 열었다. 보호소 안에는 수많은 유기견들이 낑낑거리며 그를 방였다. 박민준은 희미한 희망을 품고 한 마리 한 마리 개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익숙한 모습에 늙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들어왔다. 달리야. 박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달리의 이름을 불렀다. 달리는 박민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녀석의 눈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녀석의 꼬리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달리는 박민준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녀석의 발걸음은 힘겨워 보였지만 녀석의 눈동자는 박민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박민준은 달리를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달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버렸는데 너는 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달리는 박민준의 품에 안겨 그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몸은 마르고 지쳐 있었지만 녀석의 온기는 박민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었다. 박민준은 달리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속죄와 치유의 눈물이었다. 박민준은 달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불에 타 사라졌지만 최수진 형사와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달리를 깨끗하게 씻기고 따뜻한 음식을 먹였다. 달리는 박민준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잠들었다. 박민준은 달리의 잠든 모습을 보며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박민준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저렴하고 안전한 주택을 설계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박민준은 달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는 유기동물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돈과 시간을 사용하여 동물 보호소를 후원하고 유기동물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그는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는 인간적인 건축가, 동물들의 친구로 불리게 되었다. 달리는 박민준의 곁에서 평화롭게 여생을 보냈다. 녀석은 더 이상 밤마다 짖지 않았다. 녀석은 박민준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잠들었고 그의 곁에서 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했다. 달리는 박민준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그의 삶을 구원하고 그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준 존재였다. 박민준은 달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달리야,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너는 내게 최고의 선물이야. 달리는 박민준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행복한 듯 낑낑거렸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그것은 김수연의 따뜻한 미소 같았고 달리의 조건 없는 사랑 같았다. 박민준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달리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수연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속죄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